네, 여러분들에게 찾아뵌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도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진땀을 흘려가면서, 사실 뭐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그 나이 먹은 티를 내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되는데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죠. 가을이라서 이제 활동하기가 최고 좋고요. 오히려 낮에는 약간 더운 듯, 오늘은 뭐 그렇지 않았지만 더운 듯 하지만 저녁에는 아주 제법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그 경매 물건 분석하실 거 있으시면은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경매 물건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했다기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봤으면 하는 것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신문을 보고 매일경제신문 두 개의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제 종이신문을 보면은 또 이렇게 저것도 나옵니다. 그 뭐죠? 전자신문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신문들도 인터넷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히 봤다기보다도 이런 기사가 있네요. 올해 노벨 경제학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이 오늘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3명이 탔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죠. 노벨 경제학상. 이중으로 들리는군요. 지난주하고 똑같네요. 지난주와 이걸 좀 틀리게 했는데도 아직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요. 어딘가에 이것을 좀 꺼야 될 것 같은데. 네, 잠시만 제가 좀 실례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들리나요? 네, 지금도 계속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번 주에 있었던 노벨 경제학상 상 탄 사람들이 3분입니다.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님이네요. 61년생이고 하버드 경제학 박사고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 MIT 교수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오수진님 반갑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테르 디플로 교수입니다. 현재도 많이 울리시나요? 두 가지로 들리시나요? 들리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스테르 디플로 교수입니다. 72년생이네요. 굉장히 젊죠? 72년생은 몇 살인가요? 나이가 99년에 MIT 경제학 박사고요. 99년부터 박사 받자마자 곧바로 MIT 경제학과 교수가 됐네요. 48세군요. 근데 노벨 경제학상을 탔습니다. 2010년에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가 탔습니다. 64년생이고요. 1992년도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부터 MIT 경제학과 교수, 지금 현재는 하버드대 교수, 이 3분이 탔습니다. 이 3분이 경제학 탔는데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빈곤 연구한 사람들이 3분이 다 탔습니다. 요즘은 노벨상 하는데 빈곤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경제학상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인 기사가 되네요. 이 신문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전 세계의 판자촌 누비며 현장 실험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심성 정책으로는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잘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경제학 지평 넓힌 3인 최연소 디플로 바네르지와 부부인가 보네요. 네, 두 분은 이제 부부인데 경제학상을 탔습니다. 대단하죠? 빈곤 해결 실마리 찾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2016년 방한한 크레이머 교수죠.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한국은 교육으로 빈곤 탈출했다. 개도국이 본받아야 할 좋은 모델이다. 한국은 정말로 개도국의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빈곤 완전하게 탈출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이런저런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신데요. 정부에서 뭐 도와주지 않으려 해서 굶어 죽고 그런 경우는 좀 적죠. 지난번에 뭐 가끔가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 되면은 빈곤에 탈출하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으뜸이 뭐냐? 역시 교육이라는 겁니다. 공부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그런 교육적인 열정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빈곤 탈출하는 모범 국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기보다도 일단 빈곤을 완벽하게 탈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나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 신문 한 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도 경매 세미나를 했는데요. 어제 경매 세미나 했던 것 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거 한두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DI에서 경제 동향 주요 지표를 발표를 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수출인데 수출이 좀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혹시 경매 물건 분석하실 분들은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소매 판매 이런 것은 좀 올라갔습니다. 다행이죠. 전산업 생산도 0.2% 뭐 마이너스는 안 됐는데 수출은 심각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11.7%거든요. 증감률이. 그래서 수출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진단은 KDI에서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를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개편에서 이런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면 이렇죠. 제도는 26등입니다. 27등에서 한층 올라갔죠. 인프라는 6위랍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나라의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1등이랍니다. 전 세계에서. 인적 자원, 보건 분야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19등에서 8등까지 올라왔네요. 기술은 27등입니다. 기술 아직까지 좀 부족하죠. 시장, 생산물 시장 59등, 67등에서 59등. 너무나 지금 부족합니다. 이건 제조업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경쟁력이 확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다 중국 뭐 값싼 노동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나라로 많이 갔죠. 노동시장도 51위.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시스템도 18위. 결코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죠. 시장 규모는 14등. 뭐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의 활력 25등. 3등이 3계단이 떨어졌네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기업의 활력을 좀 넣어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혁신 역량은 6등.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부동산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니까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1년 후 부동산 시장 전망의 설문 결과를 보면요. 부동산 시장 전문가의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서울의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했더니 2.5% 미만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13%가 됐고요. 전년과 동일하다는 사람은 23.8%입니다. 그리고 상승할 것이다 했던 사람이 41%, 18%, 거의 뭐 한 60% 정도는 1년 후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비수도권 지역은 이렇죠. 49%, 8.6%, 거의 한 60%가 오르지 않거나 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올라간다는 의견은 약 한 40% 내외 되네요. 33.3%가 2.5% 미만의 상승이고요.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8.6%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은 서울은 좀 더 올라가고 지방은 좀 더 적게 올라가겠다 이런 의견이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저의 의견이라기보다도요. 저는 경매 시작하면서 좀 며칠 후인가 몇 주 후인가 제가 기사를 올리면서요. 끊어졌습니까? 안 보이나요? 네, 올라가면서 제가 그 전문가들의 이런 패널의 조사가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 후에 제가 조사해서 말씀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1년 후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을 발표했죠. 2019년 상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죠. 대규모 중규모가 15곳이고요. 소규모가 61곳입니다. 서울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도봉도 있고 동대문, 동작, 관악, 양천 이 정도에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는 옹진군이 되어 있고요. 연수 미추홀구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뭐 이런 것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국토부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기침이 많이 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 1분만 30초만 좀 잠깐만 실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실례하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감기 걸려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삼기 신도시에 공공주택 지정이 5곳이 되었습니다. 남양주 왕숙 2 이렇게 이번에 지정됐고요. 하남 교산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기훈님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경기도 북부 쪽에 옥정 신도시에 GTX도 들어온다고 하고 또 7호선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파트 분양받는 것에 대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망이 괜찮을까요? 네, 조금 이따가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과천에 있고요. 인천 계양지구에 있습니다. 네, 이것에 관해서는 제 의견이 많죠. 여기서 가장 좋은 곳 어딜까요? 1번 과천입니다. 그죠?
2번 하남 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른 거 의견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한다. 그 다음에 서울 을지로 세종대로동 도로공간 재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대문 안에 도로를 한 차로를 줄이고 두 차로를 줄이고 보행도로 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넓힌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네. 해외 소비자 한국 방문 시 구매 선호 품목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외 소비자가 한국에 여행 와서는 K-뷰티 화장품 향수 이것을 가장 많이 사네요. 26%입니다. 그 다음에 K-팝에 관해서 구입을 하네요. 24%입니다. 식음료 16%, 또 패션 아이템 12%, 또 헤어바디 9% 산다랍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를 했네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오늘 신문인가 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SM이 이수만 씨죠. 이수만 씨가 이번에 그 남자 그 연예 가수 7명을 4개의 그룹에서 차출해서 팀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번에 뭐 빌보드 뭐 200개 중에서 1등 했다 그러죠. 대단합니다. 그죠? 저는 그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수만 같은 사람은 정말로 훈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수만이 대한민국의 뭐 무엇을 위해서 막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막 돈 벌고 싶고 막 그런 욕심에서 열심히 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K-팝 또 YG 요즘 뭐 좀 소문이 있는 것 이상한 소문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YG 이수만 이런 사람들이 K-팝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지 않았습니까? BTS 만든 방식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 정말로 한국에서 보배 같은 사람이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K-뷰티가 이렇게 뜨죠. 그죠? 그런 사람. 물론 뭐 이런 화장품 회사에서도 잘했지만은 K-팝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24%가 아닙니까? 반드시 뭐 그런 그 이수만 씨 혼자서 뭐 이걸 다 이익을 가져가겠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했던 것은 제가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질문 주셨던 거 김기훈님의 의견, 제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옥정 신도시의 아파트를 새로이 분양받는 것에 관한 의견이시죠? 그것에 분명히 호재가 있죠. KTX도 들어오고 그 지하철 전철 7호선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루어지기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부동산에 관해서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거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GTX가 들어가니까 GTX는 뭐 거리를 굉장히 이제 단축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동 시간을. 근데 거리에는 부동산에서 거리에는 여러 가지의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시간적인 거리입니다. 몇 분 걸리냐 이런 거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30분 걸린다. 뭐 1시간 걸리는 거리다. 이런 거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물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킬로미터가 떨어졌냐 이라는 뭐 메인 공간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에서 메인 공간은 어디겠습니까? 수도권에서 메인 공간은 당연히 그 서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얼만큼 떨어졌느냐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근데 요즘 뭐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영향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하는 것은 시간적인 거리만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영향력에 비해서 좀 과대평가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KTX가 꽤 오래전에 개통을 했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은 어디였냐면 천안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KTX 타고 천안역까지, 천안 아산역인가요? 거기까지 얼마 걸리나요? 30분인가 32분인가 그렇습니다. 30에서 32분 정도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30분, 서울역까지 30분뿐이 안 걸리니, 30여 분뿐이 안 걸리니까 사람들은 천안에서 서울로, 천안으로 이사 갈 것이다. 서울에 이렇게 비싼 집에 살면서 주거 비용을 비싸게 지불하면서 있을 리가 있겠냐, 이런 얘기들이 그 개통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현재 보면 결과는 쪽은 어떤가요? 천안에서 서울로 30분 걸린다 해서 그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죠. 이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어쩌다가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적인 거리의 한계입니다. 결코, 물론 천안이라는 곳이 KTX가 개통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뭐 아파트 가격도 좋아졌고요. 근데 그 물리적인 거리를 절대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판단을 할 때 제1의 원칙이, 제1의 영향을 주는 것은 교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의견이 틀립니다.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서 분명 교통은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영향이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1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1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우리나라의 교통 시스템은 지금 현재도 잘 돼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잘 될 예정이죠. 아마 전국의 어디에서나 30분 이내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것이 고속도로의 기본 계획입니다. 그 고속도로의 기본 계획 중에서 고속도로가 실제로 건설된 것은 약 한 60에서 70%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언제 제가 여기에서 고속도로에 관한 기본 계획도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그것을 한번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 정도, 한 60에서 70%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어느 곳에서나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이 약 한 30여 분이면 거의 되지 않겠습니까? 30여 분이면 어디서나 다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는 그런 정도가 되었죠. 그러면 전국의 어디나 부동산 가치는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치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옥정 신도시를 그 단순하게 이제 교통적인 측면보다도 무엇을 더욱더 해당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역시 그 지역의 지역 경제 생산량, 재화의 생산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고, 얼마나 또 양호한 일자리가 많고,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부가 일어나느냐, 이것이 1번이지, 교통이 분명히 좋아지게 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부동산 보다 보면 잘못하면 그런데 빠지기 쉬울 수 있는데요. 그것을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정 신도시는 제가 뭐 투자를 하시라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거기에 지금 계신 분들이 계셔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김기훈 님이 그런 면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어디에 가서 거주를 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즘 이렇게 부동산에 관해서 제가 상담을 많이 하면서 대화를 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통 얘기에서 시작해서 교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교통 좋은 곳은 모두 다 잘 되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결과론적으로. 서울에서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그런 곳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은 다른 모든 지역 중에서 그 지나가는 곳이 가장 많은 곳이 가장 부동산의 가치가 현재 높은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꽤나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그 경매물건 저에게 상담하실 분은 안 계신가요? 분석해 드릴 분 안 계신가 보네요. 오늘은요. 그래서 있으신 분은 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잘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기훈님 어떻게 뭐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물건 분석해달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2018 타경의 108194.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2018이네요. 네. 김기훈님 감사합니다. 108194. 네. 108194 물건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네, 물건 번호 108194고요. 네,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대전에도 좋은 경매 물건 소개해 주세요. 네, 추천해 드릴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물건이네요. C동 29층 2907호 물건이네요. 네, 11월 21일 날 경매가 있고요. 네, 김현숙님 감사합니다. 감정가 23억, 한번 유찰돼서 18억 4천만 원입니다. 청구액은 10억 1600만 원이네요. 네, 이렇습니다. 네, 면적 볼까요? 이건 전용 면적입니다. 41.52평이 되겠습니다. 41.52평. 네,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문제가 있나 봐야죠. 네, 소유권 이전 등기됐고요. 이현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했네요. 이현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4억 6,452만원 설정을 했네요. 네, 양승일 분이 이제 여기 전세에 들어있네요. 9억 5천만원입니다. 2014년 8월 25일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았습니다. 이분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라서 말소가 되죠. 그런데 네, 여기에서 이현은행에서 다 가져가더라도 이분은 100% 다 전세보증금 가져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가 2건이 있네요. 두 사람, 민아무개 두 사람이 가압류 신청을 했죠. 네, 1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4억 원씩 4억 원을 했네요. 그런데 요 두 분이 결국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10억 1600만 원을 신청하였죠.
네, 이분들 가져가는데도 전혀 문제 없고요. 따라서 이 물건은 권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가장 고가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고가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도곡동 467입니다. 네, 타워팰리스는 이곳에 있죠?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도곡역이 되겠고요. 지하철 3호선이죠. 분당선의 도곡역하고 이제 더블 역세권이죠. 여기가 지금 더블 역세권이라서 좋은 곳인가요? 그죠? 아까 이제 부동산에 같이 얘기하니까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여기 타워팰리스죠. 타워팰리스입니다. 타워팰리스 여긴 2차, 여긴 1차, 2차 이렇게 되죠. 네, 여기 대리 마크로빌이고요. 그죠? 네, 1차인데 네, 이렇게 되죠. C동이 여기죠. C동에 27층인가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워팰리스 한번 슬쩍 보실까요? 네. 여기죠? 옆에 이 동이죠. 맨 끝에 있는 동입니다. 네. 타워팰리스의 엔트런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도곡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 비싼 동네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그런 말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워팰리스에 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타워팰리스 1차인데요. 삼성물산에서 삼성이죠, 당연하게. 이 평형은 57평형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41.52평이고요. 2002년도에 입주했죠. 참고로 그때 2002년도 입주할 때는 미분양이었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처음에 분양받으신 분은 양도세도 없습니다. 양도세 면제했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22억에서 24억 정도 되고요. 전세가는 15억, 16억 정도 됩니다. 4동이고 관리비도 뭐 이 정도 나오네요. 60만원 내외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20, 현재 18억 4천만 원이니까 이제 응찰하면은 뭐 괜찮겠죠? 타워팰리스입니다. 네, 이 아파트고요. 네, 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죠. 방금 전에 C동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네, 외부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외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렇죠. 네, 바로 옆에가 양재천이죠. 양재천 변에 딱 붙어 있습니다. 네, 네,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타워팰리스 물건인데요. 낙찰 잘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권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격 적정하게 쓰셔서 응찰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수진 님이 좀 늦게 들어오셔서 경매 물건 올려주셨네요. 2011 타경의 23497입니다. 한번 보시죠. 2011년 오래된 물건이네요. 네, 강화도에 있는 물건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물건인가요? 오수진님. 네, 물건 이제 두 군데 있는데요.
경기도 광주, 인천광역시 강화군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강화군에 있는 것은 물건이 현재 진행되는 것이 하나만 있네요. 아, 강화도에 하나. 네, 경기도 광주는 아니죠? 네네. 이거 숙박시설이네요. 한번 보시죠. 네, 2011 타경에 234799고요. 이거 잘 안 보시겠네요. 숙박시설입니다. (27억 9,139만 2,960원이 감정가격이고 현재 11.76%네요. 최저가격은 3억 2,840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28일 날 경매가 있고요. 청구액은 21억 3,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오래됐죠. 2011년도에 경매 개시 결정이 2011년 4월 27일입니다. 그죠? 네, 토지 면적은 327.8평, 건물 면적은 1159평이네요. 자, 이것은 이제 잘 읽어보셔야만 하는데, 유치권이 현재 신청되어 있는 물건이군요. 현재 공실이네요. 유치권 숙박시설인데 마감공사 중단된 건물로서 설비 내역 미상임, 건물 내부에 유치권 경고문이 붙어있고 2011년 11월 26일자 7억 1,900만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래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서가 제출되었다. 신청권자로부터 원고 농협 이런 소에서 유치권은 5,50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부분을 굉장히 어려우시죠? 저만 제 부전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 경우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서가 제출됐다. 특별 매각 조건 재매각 매수 신청금 제 경매네요. 20%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주 어려운 물건이죠. 그죠? 네, 이렇습니다. 굉장히 27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유찰되었죠. 그래서 누구가 16억 7,400만원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결국 미납했죠. 미납해서 현재 이렇게 계속 떨어져서 아무도 응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KNY 자산관리 대부에서 권리분류를 보면요, 되어 있는데 말소기준 권리 후순이라서 이 권리는 말소가 돼서 문제는 없습니다. 권리상 새서울 농협에서 경매 신청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실까요? 창울이 여기에 제가 옛날에 추천했던 물건이 있는데요. 585번지입니다. 창울이 585번지 보시죠. 네, 여기 교동도 들어가기 전이군요. 요 부분에 제가 저거 했었죠. 교동도 들어가면 여기 교동대기호가 있는데 그 전에 여기에 전원주택부지 제가 추천해 드렸었는데 전원주택부지는 매각이 되었죠. 네네, 이쪽에 위치한 모텔인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이죠. 네, 이곳이네요. 이 물건인 것 같군요. 응? 네, 이 물건이네요. 그죠? 공사하다가 중단된 겁니다. 지금 마감 공사하다가 중단되었다고 되어 있죠? 네, 이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죠?
사진을 좀 볼까요? 아까 봤던 물건이 아니네요. 바로 옆에 물건 같습니다. 이 물건입니다. 맞는데. 다 지어놓고 현재 유치권 시행 중이죠. 네. 네, 이렇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네요. 법원 뭐가 있었는데 이런 거 있네. 법원 판결에 의해 타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도 넓고요. 여기 이제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데 요거가 지금 경매가 나중에 마지막에 진행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건물이 있습니다. 네,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 물건 말씀드리면 오수진님 이렇습니다. 좋은 물건이고요. 한데 이 물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유치권이 걸려 있어서 지금 뭐 10%까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치권을 확실하게 해결할 자신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럼 그 방법이 어디가 있냐 하면은 역시 유치권자를 만나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현황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법원에 접수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치권을 갖다가 신청을 하고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유치권이 무효다라고 법원 판결까지 아주 여러 건이 현재 법원에 접수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는 아직은 얼마 가는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물건에 욕심이 있으시면요, 전문적으로 그 유치권에 관해서 분석을 하셔야만 됩니다. 또 여기 유치권자를 직접 만나셔서 만나자면 뭐 유치권자는 얼마든지 만나겠죠. 유치권자를 만나셔서 유치권을 해결을 하고 합의를 하고 그 가격에 응찰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셔야만 되지, 유치권자하고 미리 합의 안 하고 했다가는 꽤나 오랫동안, 지금도 굉장히 오랫동안 2011년도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지금 8년인가요? 8년 동안 아직까지 계속 해결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응찰하신다면 첫 번째는 기존의 유치권과 관련된 판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판결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을 기본으로 해서 현재 주장하는 유치권자들을 만나서 설득 아니면 이해, 또 본인이 설득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물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코 나쁜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 물건은 최종적으로 하시면 법적 분쟁을 하셔야 될 각오도 하시고 하셔야죠. 당연하게. 그죠? 그 유치권자는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응찰하셔야 된다. 대신에 이제 응찰하기 전에 절대적으로는 유치권자와 이런저런 대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지 하고 나서 응찰하셔야지, 그냥 응찰하고 법적으로 해결하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제가, 왜냐하면 이런 구체적인 사건은 그 판결문을 제가 다 이제 입술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만 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시간도 많이 요하는 물건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진님, 어떻게 설명이 좀 되셨습니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조금 약간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하네요. 오늘은 아주 목 상태도 안 좋고요, 몸 상태도 좀 저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특히나 처음에 이게 좀 생방송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서툽니다. 지금 6번째인가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좀 숙련하게 해서 잘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수진님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음 주에도 경매물건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껏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매물건도 혹시 있으시면 부동산에 관해서도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껏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저녁 날씨는 좀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저처럼 자꾸 감기 기운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가을입니다. 단풍 이제 막 들겠죠? 단풍 구경, 단풍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생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